지금은 미국 증시가 산타넬리의 후반부 4,600에서 4,700 목전까지는 충분히 S&P 500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저는 내년 2월 전까지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을 때 좀 미리 팔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미국 증시는 매도로 대응하고 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술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좋지 않으면 한국 증시 역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 역시 수익이 낮췄을 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앞으로는 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은 여지는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송 님께서는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몇 달간 해오셨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갔어요. 네. 잘 가고 있고. 근데 오늘 그래서 가지고 오신 보고서가 좀 눈에 띄는데 12월 FOMC 이후 좋을 때 팔 줄도 알아야 한다. 이제 매도할 때입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S&P 500 지수가 드디어 연고점을. 4,600선에 네.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나와서 얘기해드리는 거는 지금은 미국 증시가 산타넬리의 후반부 국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동인 자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11월, 12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되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조금 좀 앞당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증시가 올라가다가 이제 후반부 들어서는 약간 4,600선 앞두고 약간 등락을 거듭하는 형태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S&P 500 지수가 4,600선에 들어섰기 때문에 4,600에서 4,700 목전까지는 충분히 S&P 500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을 때 좀 미리 팔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4,600 이상 오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저는 내년 2월 전까지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내하기 어려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는 매도로 대응하고 이제 그 금액을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의 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술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12월 정도에 이제 기준을 4,600선이라고 말씀해 상회하게 주셨고요. 되면, 상회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매도로 좀 대응을 네. 해보고 장기 국채 매도 ETF. 미국의 초장기 네. 국채 투자하는 ETF에 좀 초장기.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나왔고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용지표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했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걸 좀 상회하게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이미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은 분명 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내년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이 언제쯤 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보통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PC 지표. 그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고용 지표보다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서 마감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후로 미뤄지는 데 더 영향을 줬던 결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지표만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사실 올라서 마감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에 더 관심을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 시점이 뒤로 밀려질 수 있다는 그 해석으로
연결되긴 했었지만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는데 약간 그런 형태로 해석되다 보니까 이게 증시가 올라간 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12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네네네. 나왔죠. 네. 그래서 지난 11월에 4.5%였는데 좀 급격하게 떨어졌죠. 내려왔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더 영향이 있었다. 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네.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지 여부를 그렇죠. 항상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상황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물가 추이 그리고 미국 경제 수순을 놓고 봤을 때 완만한 경기 둔화로 들어갈지 아니면 경착륙에 들어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전월과 비교했을 땐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물가가 떨어질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착률 확률이 낮아진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잣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사실 이번 12월 지표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떨어졌지만 사실 최근 한 2달 동안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미국의 경착률 확률을 높이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약간 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일단 시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는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시장은 좀 치우친 해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올라왔던 그 바탕이었죠. 그래서 지금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결과치로 놓고 온다고 하면 19만 9천 명 증가를 했고 전월치가 15만 명. 사실은 15만 명보다 떨어지게 나오는 게 더 좋은데 일단은 전월보다는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 통화 정책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해석으로 옮겨간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종별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헬스케어, 레저, 숙박 그리고 정부 부분의 고용 상황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CME 패드워치2를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 3월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확률이 43.2%였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는 거의 55.1%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결과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 시점이 좀 미뤄질 수 있다는 그 확률값을 높이는 데 좀 영향을 줬던 그 해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나온 지표를 놓고 이제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지는 게 나타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생산 지표 관련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ISM 서비스업 지수가 확장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둔화폭이 상당히 크게 나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수축 국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당연히 PC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관련된 지표는 계속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 중과율 역시 연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가 내년 1분기 전에 달성할 걸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면 내년 2분기 5월 FOMC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내년 3월 금리 인하는 너무 성급한 측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3월달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통해서 그 경제지표가 영속성을 갖는지 그리고 네 가지 물가지표가 둔화되는지 모두 달성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내년 연준의 3월 금리 인하는 사실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과거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그 이전까지 걸렸던 개월수가 있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저는 이제 7월 달에 끝났다고 계속 꾸준하게 얘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7월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9개월 정도 뒤가 내년 5월 FOMC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연준도 지금 9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가이던스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근데 내년에 최종 정책 금리를 놓고 봤을 때 레인지의 하단을 4.4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 5.25에서 5.5를 기준으로 내년에 이제 하단 4.4까지 도달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연준은 25pp씩 총 3번 금리 인하를 해서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는 4.5에서 4.75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준의 생각에 좀 귀 기울이면서 좀 연준의 통화 정책을 생각해 놓으면 사실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시장이 자꾸만 연준의 생각에 거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연준은 청개구리처럼 시장의 의견대로 가지가 않아요. 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준과 시장 간의 어떤 통화정책의 수준에 대한 생각들이 합치되는 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엇갈림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과 시장의 생각이 지금은 좀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동상이몽이다.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지난 금요일에 이제 패드워치에서 반영된 걸 보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다가 지표들 여러 가지 발표되고 시장이 좀 그걸 해석하면서 3월에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해졌고 5월에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좀 변화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오른 게 인하 기대감으로 물론 오르긴 했어도 인하를 왜 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와서 인하를 하는 건 시장도 원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침체 가능성은 연착륙 쪽으로 좀 줄어들면서 인하를 그래도 하기는 하는데 인하는 조금 미뤄져도 시장이 그건 또 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전반적으로 뭘 기다린다고 시장은 봐야 될까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에서 침체 쪽으로 포커스가 좀 넘어간 걸까요? 우린 지금부터 뭘 봐야 됩니까? 어차피 고용 지표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지표이기 그건 때문에 맞죠. 네. 실업률과 경기 침체 간의 관계를 놓고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쌈의 법칙이라고 해서 연은에서 경제학적으로 근무를 했던 클라우디 쌈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표인데 네.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미국 전미 경제학회라고 해서 이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뒤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너무 큽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고 나서 발표하는 거라서 큰 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주목하기보다는 쌈의 지표를 더 주목하는 이유가 이 쌈의 지표는 최근 3개월 실업률의 이동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최근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치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0.5%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3의 법칙을 놓고 봤을 때 그 확률값은 0.3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3의 법칙을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고 자꾸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해 주는 지표들은 상당히 많아요. 3의 법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해 한 1분기 때부터 이제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이 역전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10년물, 2년물 역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중앙은행에서는 10년물, 3개월물 역전을 더 의미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 이 패턴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그때 이제 10년물, 3개월물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면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그 수순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고요. 뭐 10년물, 3개월물 금리 역전 지금까지 계속 역전된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역전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이 나타나게 되면 1년 뒤에 이제 경기 침체 들어가는 경로인데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도 단행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섣부르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운운하는 거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히 명분이 필요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기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항상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목적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게 맞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이미 수축 국면에 들어가 버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단행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연준 입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지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둔화 정도를 이제 연준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실물 경기 안정을 도모하면서 이제 내년은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쓰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한 2025년에서 2026년 정도 되어야 그때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 작년 케이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작년에도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것도 한국 언론에서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축되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운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샤멜 법칙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번 고용 보고서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샤멜 법칙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죠. 사실 이번에 실업률이 만약에 뭐 4.0%를 찍고 나면 계산법상 이게 딱 맞는 숫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물론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런 숫자는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침체는 먼 얘기다. 오지 않을 네네. 가능성도 네네. 크다라는 네. 지금 말씀으로 듣겠고요. 자, 12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벤트가 FOMC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의 마지막 FOMC이기도 하고 네. 정도표 발표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을 할지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둘까요? 어차피 연말이고 지금 발표되는 수장 경제 전망이 이제 내년도 미국 경제 전망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수순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는 되게 중요한 네. 지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수치 조정이 있을지 여부를 주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네. 일단 화면을 하나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9월 FOMC 때 제시된 수정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사실 미국 경제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 전망을 할 때 이 테이블을 매 분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내년도 미국 경제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성장률이 1.5예요. 기존이 1.1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은 있고 일단 실업률은 4.2를 제시하고 있죠. 네. 근데 기존이 4.5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좀 떨어질 걸 염두에 뒀던 거고. 그리고 PC와 근원 PC 전망을 보면 내년 같은 경우 각각 2.5, 2.6. 기존치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내년 2024년도 경제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유지되는 거를 보고 있는 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내년 통화 정책을 놓고 봤을 때 2024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은 5.2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이 4.6이었어요. 약간 상향 조정됐죠. 약간 매파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레인지죠. 레인지를 보면 내년도 4.4에서 6.2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이 5.6이고 내년에 5.1이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레인지 역시 올해는 5.4에서 5.6인데 내년에는 4.4에서 6.1.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4.4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최종 정책금리가 4.5에서 4.75 정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얘기는 결국 역산을 해보면 연준이 내년도 25pp씩 3번 정도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를 사실 이 테이블을 가지고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결국 12월 달에 제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이 내년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장률을 만약에 떨어뜨리고 실업률은 올리는 형태, 그리고 물가는 떨어지는 형태로 방향성을 준다고 하면 일단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는 경제 안정을 지금 연준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DP와 실업률, PC의 방향성이 좀 중요한 잣대가 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용과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생산 지표 둔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지표 중에 사실 고용과 물가 정도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월 FMC에서 수정 경제 전망의 결과치 자체가 결국에 내년 연준의 통화 정책 수준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S&P 500 지수가 4,600선을 넘어서면서 4,700선 목전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내년 2월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흐름을 감안한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때 팔아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 S&P 500 지수 기준으로 4,600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 미국 자산을 좀 줄여야 된다. 결국 내년 2월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이전에 그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 기간의 저점에서 좀 다시금 미국 주식을 가감하게 담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애초에 시작하면서부터 결론을 내주셨는데 S&P 500 4,600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거든요. 4,600선 위에 지금 네. 마감을 했기 4,604선에 있기 때문에 수석님 지금 수석님의 말씀을 쭉 이제 들으시고 시청자님들께서 몇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셔도 돼요. 네네네. 애초에 초반에 결론을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이제 장기 국채 쪽을 네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김진님께서 장기채 보라고 하셨는데 미국채 10년물이 4.2까지 떨어졌는데 단기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면 견해이신 건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국채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더 금리,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주식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같이 연동되게 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주식은 주식시장 그대로, 채권은 채권시장 각기 다른 길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 이전까지 뭐 증시의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하락이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간 조정.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좀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급격하게 이축하는 형태로 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고점은 10월 19일 5%에 근접한 4.99%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는 언론에 나와서 항상 얘기를 드렸어요.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올해 연말 이전까지 4.2 언더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떨어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뭐 시장에서는 빠르면 3월, 뭐 저는 이제 5월 달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지진 않아요.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 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 정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 상장된 ETF를 보면 그 아이세어스 상품 중에 미국채 20년물 이상의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회적으로 그 상품을 투자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어요.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CMA를 통해서 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제 초장기 국채와 관련된 ETF를 통해서 운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 될 거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5%를 상회하던 가까이 있던 10년물 국채가 4.2까지 떨어졌는데 3.7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네. 보시는 건 굉장히 뭐랄까요? 국채의 이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좀 큰 거 아닙니까, 수성님?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그 큰 변동성을 보였던 거는 네. 올해 하반기 때였고요. 사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급접했던 이유들 네.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수급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로서 이제 중국이 미국채 매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수급 문제가 약간 왜곡된 가격 흐름을 만드는데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했던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미국 뭐 국채 발행 물량을 줄여나가는 거는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내년 되면 미국채 매도를 중단할 여지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부분들이 완화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요. 통화 정책 그리고 이제 물가 추이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아시다시피 이번 주 12일 날 뭐 발표가 되죠. 발표가 CPI. 되는데 네. 11월 소비자 물가는 지금 예상치가 3.1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예상치는 전월과 동일한 4.0이에요. 근데 헤드라인이 전월보다는 낮아지거든요. 충분히 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흐름. 결국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을 원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제 3월달 금리 인하를 원하는 그 흐름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런 대목이라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에 대한 얘기 올려주신 질문 해결해 주셨고 엔화에 대한 질문도 몇 분이 올려주셨는데 네네, 좋습니다. 스카이스택님이 엔화 강세가 이제 시작일 거라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칠 영향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나 분야가 뭘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고 아이엔님이 엔화가 달라지면 반도체, 소재 등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엔화의 변화, 최근의 변화 그리고 국내 증시하고 또 영향이 어떻게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해하시네요. 네.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내년도 전망 자료를 발간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 증시를 좀 좋게 봐요. 근데 그 대목 중에 하나는 ECB와 BOJ의 통화 정책의 행보가 결국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7월 달에 끝났다고 계속 거듭 얘기는 드렸지만 네. 시장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뭐 4, 4분기 접어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수도 네.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마 10월 소비자 물가, PC 그리고 11월 FMC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동일해요. 지금 BOJ 같은 경우에도 저는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아직 시장에서는 BOJ가 긴축으로 돌아섰다는 거를 연부에 두고 있질 않아요. 사실 22년 12월 달 YCC 상단을 수정할 때부터 BOJ의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사실 시장이 믿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엔화 약세만 계속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금정위가 있었는데 그때는 오퍼레이션 지정 문구를 삭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사실은 YCC 정책을 폐지했다고 간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냥 엔화 약세가 그 이후로도 조금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일본 하면 자꾸만 엔화는 약세, 증시는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엔화 흐름을 보면 엔화 강세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OJ 통화 정책은 내년 상반기, 제가 보기에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건데 지금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뭐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긴축을 해오면서 경기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대외 여건에 따른 일본의 경제 체력이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딜레이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BOJ 통화정책 수순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엔화는 사실 앞으로 강세 흐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원하는 강세 압력을 받을 여지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연결지어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내년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좀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좀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연속성을 갖고 계속 뒤쫓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고 기간 조정 형태로 계속 움직일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네.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네. 일단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흐름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증시의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 다만 지금 산타넬리의 후반부 또 S&P 500 지수 기준으로 4,600이 넘어가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좋지 않으면 한국 증시 역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 역시 일단은 수익이 낮췄을 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렇죠. 일단 투자 앞으로 좀 시기에 따라서. 네, 앞으로는 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을 여지는 있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수석님에게 질문이 올라온 부분까지도 해결을 해주셨네요. 다음에 또 오셔서 의견 듣겠습니다. 연구위원님의 어떤 자료는 저희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